작은 서점. 놈은 죽이고 또 죽여도 되살아나는 악귀 같았다. 놈을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았다. 허탈감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장용민 작가의 장편소설 귀신 나방의 한 구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직 기자인 크리스티는 어느 날 한 사형수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경제 콘서트의 저자로 유명한 팀 하포드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입니다. 윌마에서 나왔는데요. 질서와 효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추천한 책이라고 합니다. 작은 서점의 영원한 직원인 장강명 작가가 적극 추천했다고 하죠. 자,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예스24 김유리 M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마음으로 코너를 시작하게 됩니다. 같이 살펴볼 책, 우리 프로그램 또 우리 다독이들과 인연이 깊은 분의 소설이죠. 네. 소설? 에세이? 네. 약간 두 가지 면모가 있는 책이죠.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서성이다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작가님은 모두가 아시는 분이실 수도 있겠어요. 장강명 소설가입니다. 저희 라디오에서 장강명의 인생책이라는 코너를 직접 진행하셨던 그 장강명 작가님이 맞고요. 저희에겐 또 DJ님이시기도 했죠. 네. 그래서 뭔가 그 작은 서점에서 게스트분들이랑 이렇게 인생책 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코너였는데요. 저도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하긴 하지만 인생책 코너에서 좀 읽을만한 책들을 많이 발굴하기도 좋아서 네. 갑자기 이제 하차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안타깝긴 했거든요. 저희 모두가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답니다. 네. 네. 굉장히 그 방송인으로도 저희한테 보여준 모습도 있지만 사실 소설가로도 작가로서 어쩜 이렇게 근면성실하실까요? 계속 작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진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쉬고 있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 정도로 네. 계속 책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이제 장강명 선생님이랑 인연이 있어서 라디오 하기 이전에도 되게 훈훈한 미담 같은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에 장강명 선생님이 출연하신다는 걸 듣고 되게 놀랍기도 하고 되게 좋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소설 MD로서 쭉 오래 지켜봤던 소설가이기도 하고 뭐 인품도 인품이지만 네. 이제 이렇게 소설이라는 장르를 오랫동안 착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작품을 낼 수 있는 작가가 직장인으로서도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출연하는 건 결정이 났을 때도 조금 오버하자면 영광스러운 느낌? 어떻게 저런 분이랑 같은 라디오를 나갈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나란히 같이 이렇게 진행자로 소개되는 게 너무 영광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또 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디자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강면 작가님의 이번 소설은 에세이에 가깝기도 한 오토픽션이라는 종류의 소설이고요. 오토픽션이요? 네. 평소처럼 좀 책 소개하면서 저 되게 많이 웃는 편인데 어려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좀 사적일 수도 있고 또 허구도 좀 섞여 있고 하지만 좀 근본적으로 좀 아픈 어떤 사적인 그 경험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뭐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 정보부터 전달 드리자면 이제 서성이다는 지난 8월 5일에 출판사는 현대문학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이 현대문학이 되게 월간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특별 지면을 꾸리고 있는데 그 시리즈들이 모여서 이제 현대문학의 핀 시리즈라는 소설선을 모으고 있는데 그 59번째 작품으로 나왔고요. 사실 이 소설은 처음 시작은 지난해 7월호에 이 원고가 실렸거든요. 네. 그걸 다시 퇴고하면서 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분량도 200여 쪽? 네. 그리고 이제 참 책도 지금 파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한여름에 청량하게 시원한 느낌도 주고 소설치고 되게 짧고 이게 뭔가 소장 욕구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장강원 선생님이 저 단편을 많이 발표하시긴 하시는 편이기도 한데 평소에 엔솔로지에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도 그러셨죠. 하고 네네. 본인도 기획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장강원 선생님은 장편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또 들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이번 서성이라는 되게 짧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소설의 깊이가 되게 짧다고 다루는 이야기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생님의 실제 삶에서 출발한 이야기여서 오토픽션 계열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MD님, 그 오토픽션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다가오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장르를 말하는 거죠? 네, 이 자전 오토와 허구 픽션을 합친 말인데요. 이제 작가 자신의 실제 삶에서 이야기가 출발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자서전 형태가 아니라 허구적으로 재구성해서 쓰는 장르가 오토픽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서전이나 또 에세이하고는 또 장르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1977년 프랑스 작가 세르주 드브로프스키가 처음 만든 말이거든요. 네, 본인의 소설 중에 되게 아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을 내놓으면서 이 작품은 자전이지만 진실에 얽매이지 않는 소설이다. 그렇게 스스로 발표를 했었어요. 사실 자서전이란 장르를 생각해 보면 작가와 하자, 주인공 이 세 모두가 동일 인물이고 내용도 팩트에 가까워야 하는데요. 뭔가 그게 독자들이 읽을 때도 이게 자서전이니까 내용이 정말 사실이어야 한다라는 약간 암묵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토픽션은 이 약속을 살짝 깨고 들어가는 종류의 장르인데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대로는 아니다. 너희들의 판단에 믿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선언하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진짜랑 지어낸 이야기 그 사이 어딘가에 자리 잡은 장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장르가 원래는 이렇게 대중들한테 익숙하지 않다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계기가 있는데요. 몇 해 전에 2024년에 이제 노벨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가 오토픽션의 대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소설 읽다 보면 이거 일기장이야? 그쵸,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본인이 겪은 것 치고 너무 파격적인데 이게 진짜일까 막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아르노 작품은. 심지어 아니 에르노는 자기 에세이도 많이 써서 그 에세이랑 이 소설이 뭐가 다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정말 오토픽션을 잘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그 노르웨이 작가 중에 칼 오베 크나우스 고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나의 투쟁 연작 시리즈도 10년 전에 나왔는데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거는 자기 인생 전체를 오토픽션으로 아예 재정비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발표할 때도 엄청 인기가 좋았고 노벨문학상 작가 중에 항상 손꼽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 문학계에서도 오토픽션은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그 소설가 문지혁 작가님도 스스로를 이제 정체성을 밝히실 때 오토픽션 작가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오토픽션을 소개하실 때 되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오토픽션이란 이제 몸을 그러니까 실제성을 가진 작가의 경험이 담긴
담긴 이야기여서 어떻게 보면 모든 소설은 오토픽션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오토픽션이 실존 인물을 다루면서도 이름은 또 살짝 바꿔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서성이다에서도 장강명 작가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거는 아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장강명 작가님의 아내분인 네. 김세선 대표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2명 등장하는데요. 네. 한 명은 안시찬 소설가, 한 명은 이지수 대표라는 이제 새로운 인물의 이름이 등장해서 소설이 전개됩니다. 이제 소설 속의 사실 화자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소설가이자 방송인 그리고 칼럼니스트인 안시찬이라는 이제 남자인데요. 네. 이제 장강명 선생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등장 인물이고 또 그의 아내 이지수는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둘은 20년 차, 결혼 20년 차 부부인데 어느 토요일 저녁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네. 이제 본인들 이제 각방을 쓰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잠에 드는데 갑자기 자다가 구토를 하면서 정신을 좀 잃게 됩니다. 그걸 남편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런 소리가 없어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제 구토하고 있는 아내를 네. 발견하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내를 표현할 때 고통을 어떻게든 참고 고통을 크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내라고 생각해서 아 그냥 독감 정도겠거니라고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검사할 때마다 뭔가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응급실에서는 약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 아내의 뇌에서 종양이 발견하게 돼요. 이제 병명은 신경교종 그리고 악성 뇌종양으로 판단을 받는데요. 그 변명이 나오자마자 아내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하고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네. 소설 목차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딱 사흘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정확히 이 사흘 동안 남편 안시찬이 겪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네. 근데 중환자실을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정말 하루에 20분, 그것도 한 명만 허락되는 면회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교수와의 면담도 그대로 나오고 장모님과 처제와의 소통, 그리고 막 끊임없이 이어지면서도 현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네. 중환자실에 붙들리고 싶은데. 근데 이 가족들이 되게 안타깝게도 쓰러지기 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사 잔금도 치러야 하고 대출 문제 다 대출 일으켜서 이사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대출 문제도 있고 아내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도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네.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까지 다 서술되어 있습니다. 잔금 치러야 되는데 통장 비밀번호에 지금 막혀 있고 그 번호를 알려줄 아내는 지금 의식이 없고 뭐 답답한 상황이 지금 막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우리 일상들은 계속 밀려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밀번호 하나가 기억 안 나는 것부터가 약간 처참한 거죠. 네. 아내의 소중한 번호라든지 아내의 비밀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부터 일단 무력감이 듣고 이제 그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안시찬이 아내가 남겨놓은 방대한 업무 노트라든지 다이어리를 막 뒤져봐요. 네. 그러다가 만트라라는 이제 생활 원칙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뭐 일련의 계획 같은 걸 세운 걸 우연히 발견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남편과 엄마한테 잘하자라는 구절에 남편한테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오, 네네. 그걸 보면서 아, 자기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몰랐는지 그리고 아내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도 모르고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몇 년간 소설가랍시고 조언을 이제 아내한테 많이 했는데 네. 그게 돌이켜보면 그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붙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뼈아프게 후회하는 과정들까지 네.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책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되게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는 본인이 스스로도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어서 본인을 좀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아내의 이렇게 생사를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일상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막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 정말 감정이란 게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래서 내 아내가 아픈 게 아닐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 사흘 동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대로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심, 그리고 죄책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력감, 이 모든 감정을 되게 밀도 있게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장강명 작가님이 이제 저희랑 같이 방송하실 때 지난 4월에 이제 아내분이 쓰러지셨고, 악성 뇌종양의 그 교모세포종 진단 받고 뇌수술도 받게 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지켜봤는데, 소설 속 상황과 지금 거의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이런 게 바로 오토픽션이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근데 좀 직접 밝히신 게 있어요. 자기 이야기지만 정말 아닌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들은 상당 부분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하고 동일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이라든지 주변 인물들의 묘사는 소설적 상상력으로 새롭게 구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출판사 쪽 설명으로는 원래는 정말 다른 결의 작품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제 아내분의 발병을 겪은 뒤에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래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저는 밝히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감정이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기록으로 다 남기시고 여기에 조금 살을 붙여서 또 소설로 계속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 힘든 와중에도.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네요. 정말 소설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사활을 저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날려버리고 고통 자체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끔찍했던 사활을 다시 다 떠올리고 소설로 소재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괴로운 작업인데 이제 장강명 선생님은 소설가답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걸 기록해야겠다는 결심이 정말 어떤 직업 정신일까. 소설가. 기자 출신이라서 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제가 이 소설에서 인상 깊었던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소설 속 주인공이 흔히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노페인 노게인식의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지금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이 병을 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로 성장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아픈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는 이쪽에서 손쉽게 말하면 의미를 찾으려는 그 태도, 그걸 좀 경계하자.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셔서 또 쓰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질병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같은 그런 느낌이 크잖아요. 네. 그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제 되게 특이하게도 장강명 선생님도 아마 그렇겠죠. 평생 이제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거예요, 남편이. 소설 말미에 이제 처음에는 아내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아만 다오,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고 언어적 능력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빌다가 나중에는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자기는 신을 안 믿지만 신을 발명해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신한테 고통의 신이라는 이름을 비춰주고 이제 뭐 복을 빌거나 뭐 운명을 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아내 대신 내가 다시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장면까지 그 현실주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생각만 했던 사람이 신을 창조하기도 하고 그 신한테 말도 안 되는 걸 빌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그 감정들을 사흘 만에 담을 수 있다는 소설이 좀 놀랍기도 했고요. 그렇게 흐느적 이렇게 그냥 서성이는 것 같지만 약간 바다에, 그러니까 뭔가 썰물에 잠기는 느낌을 소설로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에 되게 멈칫멈칫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한 구절도 많았는데요. 평소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 소설 문체가 워낙 드라이하고 팩트를 전달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똑같은 문체거든요. 작가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걸 주제로 다루고 또 어떤 그 주제를 경중을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다른 소설을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장강명 작가가 또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의 진행자로
그 활동했던 그런 경험이 좀 묻어나죠. 여기 네, 저희 얘기 맞죠? 네, 작은 서점 이야기로 추측되는 방송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걸 소개하는 게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제 어쨌든 아내분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나면 이제 예약되었던 그리고 해야 했던 일들을 좀 취소하고 혹은 조정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약간 이런 일이 닥치면 일의 경중을 따져서 뭘 취소하고 날리고 이런 상상을 가끔씩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었다고 해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큰일을 겪어보니 돈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은 양해를 구하고 어떤 일은 포기하는 가운데 이 라디오 방송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소설 속 주인공이. 근데 그게 아내가 이제 뭐 웃으면서 했던 말이 떠올라서 절대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아내가 스스로 이제 독서 모임의 플랫폼 대표고 내 남편은 책 소개를 하는 라디오 DJ네 하면서 약간 크크크 웃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방송을 절대 못 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쓰셨을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좀 사정을 다 앞뒤로 알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PD님과 그 구성 작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하차하실 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마음이 엄청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강명 작가님과의 인연이 이제 1년간의 인연이 참 굉장히 깊었고 감정 교류가 많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자체도 이제 김세선 대표님이 1차 수술을 잘 마치시고 네. 직접 읽어보시고 또 이제 부부가 함께 이 소설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뇌수술 받으신 다음에 병실에서 휴대폰으로 이 책의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작가의 말을 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같이 썼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228쪽 진짜 짧다면 짧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한나절에도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정말 슬픔이 몰려와서 다 빨리 읽을 수도 없기도 하시겠지만 네. 또 그만큼 여운이 오래 남는 소설이고요.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 앞에서는 인간은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가 나의 인생에 뭐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되묻는 책이어서 네.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강명 작가님의 그 당시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김세선 대표님의 쾌유를 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장강명 작가의 서성이다. 우리 다독이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유리 MD님과 함께 나눈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였어요. 궁극의 아이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네. 장용민 작가의 소설. 오늘도 장용민 작가의 작품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장용민 작가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발표된 책들은 다 읽어봤거든요. 오, 예. 그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궁극의 아이 한 편만 소개하기에는 재밌는 소설들이 너무 많아서 뭐가 또 좋을까 그러다가 고민하셨군요. 네. 귀신 나방이라는
오늘 소개하는 이 작품,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한동안 절판됐었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출판사와 맺은 뭐 계약의 어떤 내용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사정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지난 몇 년 동안 서점에서 이 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살려면 중고 서점에서 그 헌책방에서 구하는 수밖에 없었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 읽거나 좀 그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지난 7월 31일에 네. 한 출판사에서 이 소설을 다시 냈습니다. 네, 네. 복간한 거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 장영민 작가도 우리가 이런 거 기념하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건너 혹시 이 소식을 들으면 저희한테도 좀 연락을 한번 주세요. 이렇게 극진하게 이렇게 저희가 장영민 작가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그의 작품, 이 궁극의 아이 그때 굉장히 그 스토리가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혹시 작품도 이렇게 좀 스토리가 강한 소설인가요? 그렇습니다. 장영민 작가의 소설은 궁극의 아이와 오늘 작품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스케일이 크고 네. 스토리가 또 복잡해요.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곧 줄거리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네. 요약을 해도 집중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조금 벅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고를 하자면 네. 집중해서 네. 들으시면 좋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모두에게. 네, 네. 딱 지금 펜 잡고 필기를 하면서 네. 한번 줄거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죠. 네. 때는 1969년, 장소는 뉴욕입니다. 어느 날 크리스틴이라는 전직 기자한테 한 FBI 요원이 찾아오죠. FBI 요원이 찾아온 이유는요? 그 사형수 한 명이 이 FBI를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사형수가 이 기자 크리스틴을 만나고 싶다고 해요. 네. 그럼 그 사형수가 누구냐? 독일계 이민자인 오토 바우만입니다. 네, 오토 바우만이 이제 주인공인가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네, 이 건가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죠. 네네. 오토 바우만은 2차 대전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경찰로 12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석 달 전에 갑자기 오페라를 관람하고 있던 한 소년을 살해했습니다. 네, 경찰이요? 뭔가 대단한 사연이 있나 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틴이라는 기자가 만나보니까 오토 바우만이 자기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사연을 들려주는데 그 사연이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오토 바우만은 독일어, 영어, 폴란드어, 체코어까지 할 수 있었어요. 네. 네, 언어 능력자죠. 네. 그래서 연합군의 그 전후 복구 기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엄청 출중한 사람이네요. 네. 근데 이 그 복구 기지에 어느 날 한 소련 장교가 연합군 기지에 왔는데 이때 이제 소련도 연합군이었으니까요. 네. 그 소련 장교가 벨라루스어를 썼어요. 근데 오토 바우만이 독일어, 영어, 폴란드어, 체코어만 하는 게 아니라 벨라루스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벨라루스어를. 네, 벨라루스어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오토 바우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소련 장교의 통역관으로 그 회의에 들어갔는데 네. 그 회의가 뭐냐? 소련 장교와 미군 장교가 나누는 비밀 담화였습니다. 네. 여기서 통역을 하게 된 거죠. 비밀 담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기밀 유지 서약 뭐 이런 것까지 하고 통역을 시작했는데 그 담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회의 참석자들이 히틀러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히틀러는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소련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히틀러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를 듣고 바우만은 막 피가 들끓죠. 근데 왜 바우만이 피가 들끓어요? 바우만이 유대계 독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토 바우만은 사실 예전에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가족들도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만 살아남고 가족들은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기 가족의 원수인 셈인 거죠. 네. 그래서 바우만은 자기한테 통역을 맡겼던 그 소령한테 자기도 팀에 끼어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이 팀에 끼어달라. 네. 그 히틀러를 찾는 팀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여러 테스트와 우여곡절 끝에 팀에 합류를 하죠. 네. 그래서 그 팀 이름이 뭐냐? 아디 헌터입니다. 아디 헌터가 무슨 뜻이죠? 아디는 아돌프 히틀러의 별명입니다. 아디, 그러니까 히틀러 헌터라는 뜻인 거죠. 그러네요. 당연히 이들의 임무는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모를 히틀러를 찾아서 없애는 것입니다. 작업에 이제 착수를 하나요? 네. 아디 헌터 팀은 수사 끝에 히틀러의 최측근인 하인리 융케가 베를린에 들어오는 한 열차에 탑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죠. 네. 게다가 그 열차의 화물 칸에는 네. 군사 기밀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 그게 뭐냐? 네. 그 군사 기밀은 바로 나치 정권이 저지른 생체 실험 문서입니다. 이 히틀러의 최측근인 그래서 융케를 잡아요? 융케는 이름처럼 용케 도망은 못 가고 네. 잡힙니다. 그런데 융케가 네.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목숨과 함께 기밀 문서까지 그 폭탄으로 인한 불길 속에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융케가 자살하기 직전에 좀 이상했습니다. 왜요? 이 희대의 악인이라고 불려진 융케가 공포에 떨면서 눈물을 흘려 보이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요? 딴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완전 딴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치 이제 영혼이 바뀐 것처럼. 그런데 이 융케의 시신에서 네. 뇌 수술 자국이 발견됩니다. 네. 그리고 불길 속에서 그 건져낸 문서 몇 장을 뭐 힘겹게 번역을 해보니까 그 문서들 역시 모두 다 뇌의학에 관한 것입니다. 뭔가 얘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네. 같네요. 그러고 이제 소설은 네. 한 청년을 조명합니다. 네. 막스밀리언 베버라는 독일 청년인데요. 근데 이 청년 역시 최근에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년은 하인리 융케와 혈액형, 뇌 용량 등 여러 신체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바우만은 이 심상치 않은 낌새를 차리고 입원 중인 이 청년 베버를 찾아가서 추궁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추궁을 받자마자 하일 히틀러 이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 수술을 통해서 융케와 베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니 아까 앞서서 그 융케가 사실은 청년 베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추리입니다. 굉장히 아니요. 좋은 추리인데 네. 아직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없고 뭐지? 소설 초반이니까. 네, 네. 네. 아무튼 이 일을 겪으면서 어쨌든 이 아디 헌터 팀은 네.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수사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근거는 그간에 발견된 히틀러 추정 시신은 모두 성형 수술을 한 가짜 시신이었고 네. 또 그 비슷한 상태의 치아 역시 알고 보니 이식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히틀러의 모습으로 독일을 빠져나간 인물은 없었습니다. 결국 팀은 결론을 짓죠. 히틀러는 누군가의 몸에 뇌를 이식해서 아직 살아있다고요. 네. 그리고 나치의 생체 실험은 모두 뇌 이식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요? 이즘에 연합군이 이제 독일 땅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디 헌터 팀 역시 해체를 하게 되죠. 그러자 팀장은 바우먼한테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민 갈 그 기회를 제공하고 네. 바우먼은 텍사스의 그 달라스 핫도그가 맛있는 달라스로 와서 네. 경찰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미국에서 12년을 지냈는데 네. 어느 날 신문에서 이상한 광고를 목격하게 된 거죠. 무슨 광고를 받길래? 광고에 쓰여 있어요. 네. 커티스 소령은 그때 더 수사를 했어야 한다. 누군데요, 그 사람? 이 커티스가 바로 아디 헌터의 팀장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바우만은 직감을 합니다. 네. 히틀러가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아디 헌터 옛날 그 팀원들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고작 사흘 만에 이 팀원들 모두가 의문사를 당합니다. 뭐가 있군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네. 팀장인 커티스 소령과 네. 바우만 자신뿐입니다. 네. 그런데 소령 역시 만나고 얼마 후에 괴한에 칼에 찔려서 사망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소령이 죽기 전에 바우만한테 남긴 말은 이겁니다. 네. 애덤 휘슬러를 찾아라. 이제 자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애덤 휘슬러 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애덤 휘슬러는 누구냐? 애덤 휘슬러는 그 뉴욕의 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 친구는 벨기에 국적인데 네. 2차 대전 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냅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또 이상해요. 네. 이 학생 주변에 유독 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네, 스케일이 참 크다 이 소설이요. 네, 뭔가 그 심상치 않았던 뭔가 그 주변 무슨 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 미국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처음에 와서 한 석 달 정도 머물렀던 데가 캔자스예요. 캔자스. 네. 시골 마을에서 머물렀는데 이때 주민들이 서로 미워해서 막 사륙하는 비극이 일어났거든요. 그 시골 마을에서요? 네. 도로시가 살던 그 캔자스. 네. 네. 근데 수상한 거는 이 애덤 휘슬러가 떠나면서 남긴 일기입니다. 네. 이 일기에 휘슬러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사람들을 일부러 미워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이렇게 적어뒀어요. 그러니까 그 애덤 히슬러의 실험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고 증오하고 해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을에 그 뭐 아무튼 소설의 그 번역은 다르게 된 것 같은데 뭐 커뮤니티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치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커뮤니티 치프? 그냥 뭐 마을이장? 이장은 네. 이장은 이 애덤 히슬러를 두고 악마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의 예리한 그 추리력으로 히슬러가 설마 히틀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해. 네네네. 아무튼 휘슬러가 경제학도잖아요. 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휘슬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거의 그 미국식 자본주의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전부 섭렵을 하죠. 아니 이게 끔찍한 실험을 하는 사람이 왜 또 공부를 또 경제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월가에 취직하려고? 뭐 그 정도 네. 예, 고액 연봉을 노리는 걸 넘어서 네. 사실 휘슬러는 미국 전체를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작자지?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데 야욕도 엄청 커요. 휘슬러의 정체가. 그렇죠. 일단은 잠깐만 네. 좀 기다려 보고요. 휘슬러가 네.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자본을 통한 미국 획득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소설의 이야기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죠. 이게 지금 너무 스케일이 너무 복잡하고 큰데요. 이거 따라가기가 참. 자, 그래서 한번 인내를 갖고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미국은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대통령제인데 네.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라 그림자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라고 소설은 말해요. 네. 그리고 그 그림자 정부 중에 하나가 바로 연방은행인데 이 연방은행은 미국 정부 소유가 아니라 네. 사민회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소유했다고 소설은 말하죠. 그 세 명이 그림자 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뭔가 그렇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겠네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비선 실세라는 건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3인회 중에서도 최고의 소유주는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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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덤 히슬러로 다시 돌아가죠. 네. 이 애덤 히슬러의 계획은 뭐냐면 이 3인회의 핵심 인물인 밀턴 프리드먼이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다 양도받을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로 다 존재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름들도 어쩜 이렇게 디테일이. 휘슬러의 야욕이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다 양도받고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이 사람은. 자, 이제 휘슬러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데 네. 휘슬러가 바로 히틀러가 뇌를 이식해서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 느낌이 그랬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휘슬러는 갖은 술수를 다 써서 네. 그 프리드먼 밀턴의 네. 개인 비서로 채용이 되죠. 이 소설은 이 과정에서 이제 3인회의 다른 멤버를 막 네. 금괴로 포섭해서 뭐 밀턴한테 접근하는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려집니다. 그거는 이제 살짝 넘어가고요. 그러고 이제 휘슬러는 밀턴한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이에요? 밀턴이 나이가 많거든요. 네. 한 90세 정도가 돼요. 게다가 밀턴이 루게릭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뇌 이식 수술을 제안하죠. 이야기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그 제안을 받아들이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좀 더 나가는데 이제 소설은 한 번 더 꼬입니다. 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네. 이 그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비선 실세를 색출하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러자 밀턴이 대통령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인상합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때가 이제 배경이 베트남 전이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를 급 인상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은행장이 투신하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은 백기를 들지 않아요. 심지어 역공을 펼칩니다. 무슨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은본위 화폐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갑자기 은본위를 하겠다고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연방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본위제를 근간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갖고 가면 그 연방은행에 갖고 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을 은행에서 지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킹스턴 체제에 이제 접어든 후에 사실상 금은 거래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좋게 말해서 이제 신뢰로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즉 연방은행은 돈이 가치 있다는 허상을 심어주는 종이 공장인 거죠. 어떻게 보자면. 어쨌든 연방은행은 뭐 그 신뢰를 토대로 하는 종이 공장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금을 토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짤막한 경제 상식 감사드립니다. 자, 금이 아니라 이제 은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연방은행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하려는 이 은본위제를 막을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국회에서 하는 비준을 막는 거. 이건 이제 국회의원들 다 포섭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대통령을 암살하라. 결국 그래서 밀턴은 당시 대통령인 케네디를 암살하기로 합니다. 잠깐만, 케네디 암살범 이름이 밀턴이었나? 아니, 지금 이게 뭔가 실제 사건들이 좀 배경들이 되니까 굉장히 헷갈리면서. 팩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핏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시사 프로그램인가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역사 프로그램인가.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것들을 휘슬러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은본위제도 휘슬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휘슬러가 측근을 시켜서 은본위제를 실시할 만큼의 은이 있으니까 연방은행을 무너뜨리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접근한 인물은 바로 밀턴의 정적이었고 이 밀턴의 정적을 휘슬러가 조종한 거죠. 그 밀턴의 정적한테 새로운 화폐위원회의 수장 자리를 맡길 테니까 대통령을 한번 설득해봐라. 이렇게 시킨 거죠. 이제 좀 막바지에 접어드나요? 휘슬러는 사실은 은본위제를 실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방법을 통해서 밀턴을 압박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밀턴이 연방은행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지금 여태까지 귀신과 나방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 나방은 끝까지 안 나와요. 상징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휘슬러는 이렇게 케네디도 암살하고 밀턴을 통해서 밀턴의 정적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밀턴의 위치를 잠깐 공고하게 한 후에 밀턴한테서 연방은행을 물려받을 생각인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게 소설이겠죠? 그렇죠. 케네디가 일단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슬러가 연방은행의 실권자로 등극하는 행사, 그 오페라 행사장에 그래요. 그래 아까 그 오페라에서 소년을 쏴 죽였다 그랬죠. 바우만이 나타나죠. 그리고 바우만이 휘슬러한테 총탄 3발을 쏩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처음에는 이제 소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0살이 넘은 20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 총탄 3발을 쏘죠. 그게 바로 소설의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휘슬러는 즉사하고 바우만은 마침내 자기가 가족의 원수를 갚았다는 생각에 평온한 표정으로 수감이 되죠.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군요. 그런데 소설이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우만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입김으로 가석방이 돼요. 그리고 출감 후에 좀 알아보니까 휘슬러의 시신은 경찰 내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우만은 여전히 히틀러가 살아있다고 직감하죠. 자, 히틀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살아있다면 과연 바우만한테 총을 맞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기자 크리스텐의 취재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취재가 시작된다고요? 지금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우만이 크리스틴한테 찾아갔던 거죠. 자,
제가 놀랍게도 소설 내용을 좀 압축해서 네. 끝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도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앞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알고 보더라도 이 소설의 흥미가 절대 반감되지 않거든요. 네. 직접 한번 꼭 읽어보시길. 이 장영민 작가의 방대한 그 스케일의 스토리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감히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장용민 작가의 귀신나방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해외 문학을 지금 소개받은 느낌이거든요. 장영민 작가는 네. 헐리우드 진출을 노리기 때문에 늘 이렇게 스케일이 기본적으로 야. 그 서구권을 중심으로 시작이 그래요. 됩니다. 야, 케네디 암살에 무슨 히틀러의 그 살아있는지 여부를 또 추적해가는 뭐 이런 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대작이네요.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와.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 결말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들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이제 줄거리 네. 소개만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네. 때문에 노래 하나 선곡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자 크리스틴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틴의 입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롤링스톤즈의 네. Start Me Up. 나를 시작하게 해달라. 다시. 네. Start Me Up. 네. 야,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이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네. 그런 차원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오늘은 장용민 작가의 귀신나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끝곡으로 The Rolling Stones의 Start Me Up 띄워드리면서 최민석 작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희 작은 서점도 문 닫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